기자님, 유튜브 송출 개시했거든요. 아직 화면에는 로고밖에 안 나가고요. 딴 건 안 나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계셨나요? 뒷방 아저씨 전민수입니다. 오늘 제 54차 고군분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 내용입니다. 일단 간단한 잡담 5분 정도 하고요. 잡담 별로 할 건 없지만요. 박희재님의 엔지니어 이력서 서비스 개발기. 다음에는 김태훈님의 어서와 프리세일즈는 처음이지. 다음에 한성욱님의 카라테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API 테스트기 도전기. 마지막으로 김성욱님의 아직도 티카 쓰세요가 있습니다. 티카 말고 딴 게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네, 발표가 끝난 다음에 마무리 안내를 하고 별도의 미트룸에서 근황 토크를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근황 토크 특별히 주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무나 참가하셔가지고 잡담 정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 좀 빠르지만 박희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발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발자 이력서 끝판왕 진짜 개발자를 만든 박기재입니다. 저의 진짜 개발자 개발 과정인 고군분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군분투. 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부분에서 고군분투이고요. 벅찬 일을 잘 해나가는 것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2살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비전 공작, 그리고 군 미필의 프로그래밍 독학 물경력 4년 차인 개발자입니다. 제가 적어놓고 봐도 참 보잘것없는 스펙이네요. 근데 부족한 저의 스펙에 비해 마인드가 약간 오버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긍정적이고 항상 즐겁게, 열정적으로 일에 집중하는, 또 성실하게 도전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마인드거든요. 무엇보다도 습관적인 도전을 하는 편입니다. 고등학교에서부터 매일 12시간씩 4년을 해오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강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스스로를 믿고 좋아하는 것을 하는 중입니다. 그동안 저는 독학으로 개발을 하면서 4명의 스승을 만났습니다. 쇼피파이, 고스트, 스트라이프, 구글 등이 저의 스승인데요. 스승으로부터 개발에 있어 거의 모든 것을 배우고 활용했습니다. 특히 쇼피파이는 브라우저에서 코드 인스펙터를 까보거나 오픈 API를 읽고 습득한 것들이 제 개발 능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서비스를 개발한 것이 이커머스 앱인데요. 이커머스의 페인 포인트가 무엇일까 고민하다 구매 전환율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상점 주인 입장에서 쇼핑몰에 들어오는 고객한테 상품을 판매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방문한 고객으로부터 구매 전환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상품 광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전환율을 높이는 이커머스 앱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든 앱인 슈퍼 소셜 프루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슈퍼 소셜 프루프는 베스트셀러 상품, 상품의 고객 후기, 남은 재고량, 신상품 여부, 쇼핑 중인 고객들의 실시간 행동 정보들을 상품 위에 나타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또 유튜브 동영상까지 자동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슈퍼 소셜 프루프를 6개월 동안 개발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쇼피파이 앱스토어에 다른 경쟁사 앱들을 설치하고 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 프루프 카테고리 앱들은 대부분 깔아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앱인 리타게팅 인스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리타게팅 인스톨은 고객이 관심 있어하는 상품 상위 3개를 분석해서
세일즈 카피라이팅과 함께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앱입니다. 쇼핑몰에서 본 상품이 다른 블로그나 뉴스의 배너 광고로 따라다니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을 건데요. 그걸 리타게팅 광고라고 합니다. 광고 방식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것도 4개월 동안 처박혀서 개발했습니다. 이전에 만든 앱도 그렇고 이 앱도 그렇고 한 개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두 개 합쳐서 10개월 동안 개발했는데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네. 왜 실패했는지 필사적으로 알아야 했습니다. 이미 다른 소셜 프루프 앱들은 실제 매출 증대 효과 데이터를 갖고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커머스 환경에서 우리가 만든 실험적인 앱을 고객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했던 거죠. 또 슈퍼 소셜 프루프와 리타게팅 인스토어 모두 고객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한마디로 서비스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거죠. 게다가 두 앱 모두 온라인 스토어에 디자인 변화를 주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매출 증대 효과가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앱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영어 번역을 고등학교 때 친구 중 싱가포르에서 영어를 하는 친구가 도와줬는데 아무래도 기술적인 용어나 마케팅적인 용어에 대한 미숙함이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처박혀서 쇼피파이 앱이나 개발하고 있다 보니 생활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력서를 만들었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3페이지 분량의 PDF 이력서를 만들었어요. 나름 괜찮게 만든 것 같아서 금방 취업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만든 PDF 이력서로 원티드에 100군데를 지원했는데 전부 떨어졌어요. 학력에서 되게 떨어지고 경력에서도 떨어지고 코딩 테스트나 인터뷰 등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것 마냥 계속 떨어만 지는 거죠. 아마 학력에서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2달 정도 멘탈이 붕괴되고 제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원인을 파악해보자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구직 사이트를 통해 좋은 개발자로 채용되려면 대학교의 학과, 괜찮은 회사에서의 경력, 그리고 코딩 테스트 통과 등을 완료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면 저 같은 개발자는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특정 회사에서는 저 같은 개발자를 프로젝트 완성에 있어서 필요로 할 수도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나에게 닥치는 이 모든 역경들은 전부 이력서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존의 이력서 양식이나 채용 사이트의 관점에서 저를 본다면 실력이 없는 개발자인 거죠. 그래, 학력이나 경력이 아닌 가장 중요한 개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력서를 만들어 보자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개발자 포트폴리오 템플릿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OKKY와 생활코딩이라는 개발자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도 더 개발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원래는 가끔 제가 나대서 그런지 악플도 달리고 했었는데 개발자 포트폴리오 템플릿에 추천과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그걸 보고 이건 분명히 니즈가 있다. 개발자들이 원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개발자분들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이력서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하게 됐어요. 단순히 디자인적으로 깔끔한 이력서가 아니라 어떤 이력서가 정말 좋은 이력서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개발자 선배가 없는 저는 조언을 얻기 위해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콜드콜을 날렸어요. 저의 페이스북 친구들은 대부분 스타트업 CEO, CTO나 임원급 분들이라서 감사하게도 직접 채용을 하는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의 개발자 이력서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피드백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좋은 이력서가 어떤 컨셉인지는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개발자와 채용 담당자는 각자가 기대하는 방향이 다르고 저울처럼 어느 한쪽에만 편향되지 않으며 개발자와 채용 담당자 모두에게 균형 잡힌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줘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재밌는 건 하나의 이력서를 갖고 서로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력서의 개념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력서의 개념이 바뀌면 양쪽 모두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개발자 선배님들은 잘 들어주세요.
보면 이직을 하는 분들이 더 높은 성장 곡선을 보이고 더 많은 성과를 내며 회사에 충성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3에서 4년마다 이직하는 개발자는 이직하지 않는 개발자에 비해 50%가량 더 많은 월급을 번다고 해요. 이제는 이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직을 하는 개발자를 능력 있는 개발자로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자신의 개발 실력을 진짜 개발자 이력서를 통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지속적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개발자 이력서 중에서도 가장 자신의 개발 실력을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력서가 진짜 개발자 이력서거든요. 진짜 개발자 이력서는 자신의 세부적인 능력들을 채용 담당자에게 일목요연하게 표현해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짜 개발자의 이력서를 예로 들면 자신의 기술 스택을 보여주는 스택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기술에 대한 수준을 별점을 통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별점 등급은 OKKY 이력서를 참조했어요. 제가 직접 작성해 보니까 겉핥기 수준으로 아는 기술들은 거의 적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 또 도넛 차트를 통해 자신 있는 기술 스택별 비중과 그 계열을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도넛 차트는 분야별로 어떤 스택을 주로 활용하는지를 파악하기 좋은데요. 채용 담당자가 회사의 기술 스택과 핏이 맞는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프로젝트에서는 내가 참여했던 프로젝트별 개발 분야와 목표, 기간이나 추가 이미지, 동영상 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설명란을 보면 인프로그레스와 돈 등 진행 현황에 대해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개발한 기간이 산정돼서 나타납니다. 추가 정보란에는 프로젝트 관련 이미지나 동영상들을 추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프로젝트별 사용한 스택이나 프레임워크 등을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용한 기술 스택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채용 담당자는 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건 SI 회사를 생각하면서 만든 기능입니다. 프로젝트 단위보다 더 깊게 파고들어 기능에 대한 경험을 알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능 단위로 개발을 한 경험이 있는지를 보면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지원자가 회사의 프로젝트와 핏이 맞는 인재인지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또 프리랜서나 사이드 잡을 구할 때도 도움이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진짜 개발자의 샘플 이력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PDF로 출력하는 것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건 샘플 이력서입니다. 스택, 프로젝트 관계도, 그리고 개발 경험, 경력, 해외 활동이나 자기소개 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 PDF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PDF는 2장으로 요약돼서 나타납니다. 스물한 개의 섹션, 총 1271개의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진짜 개발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 한 방에 이력서 생성이 끝나게 됩니다. 또 함께 일했던 팀원으로부터 좋아요나 의견 등을 보여줄 수 있고요. CV와 레줌 모두 자동 생성됩니다. 이력서 비밀번호 기능으로 선택적으로 이력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식 기록으로 이력서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 자신만의 고유한 이력서 URL을 제공합니다. 특히 가장 자신 있는 3가지 스택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를 별도 작성할 필요 없이 진짜 개발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무려 21개의 섹션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프로필 카드를 통해 블로그나 웹사이트의 진짜 개발자 이력서를 랜딩시킬 수 있고요.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누가 자신의 이력서를 보았는지 추적하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력서 에디터, 회사별로 다른 이력서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별 이력서 등 현재도 필요한 기능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어요. 또 이력서를 작성할 때 하나하나 입력하는 게 아닌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자기 이력을 작성하고 스프레드시트 주소를 붙여넣기 하면 이력서가 만들어지도록 간편화했습니다. 아래 하단의 시트별로도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자동화했습니다. 이력서 소셜 기능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하나를 보면 오른쪽에 좋아요와 댓글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함께한 팀원들로부터의 의견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소셜 기능은 가볍게나마 개발자 간의 레퍼런스 체크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서비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보는 웹사이트, 이력서, 대시보드 등이 있습니다. 구조 설계에 대한 저의 자세한 생각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방식은 린 스타트업인데 예를 들어 이력서 작성품을 만들면서 많은 삽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통적인 폼 형태로 개발을 하다가 21개의 섹션, 약 1700개가량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폼을 만드는 게 좀 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CSV 파일 업로드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1개의 섹션별 데이터를 형식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21개의 CSV 파일을 각각 따로 업로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도 패스.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방법이었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스프레드시트 주소를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폼 방식의 수정 기능을 모두 제공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력서 정보를 수정하기에는 사용자 경험이 낮은 인터페이스라서 페이지 빌더와 같은 사용자 경험을 주고자 이력서 에디터라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린 스타트업은 팀이 영혼을 갈아 넣어야만 전진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진짜 개발자 이력서의 비밀인데요. 왼쪽과 오른쪽 중 어떤 내용에 더 신뢰가 갈까요? 일반적인 경우 테이블을 넣으면 디자인은 더욱 나빠지고 가독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스타일 시트를 엄청나게 세분화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세계 최초로 이력서에 다크 모드를 적용하고 또 CSS를 미친 듯이 만졌어요. 채용 담당자가 밤에 침대에서 이력서를 보더라도 눈이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결과적으로 다른 웹 이력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가독성과 신뢰감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웹 디자이너의 개인 감성이 많이 담긴 섬세한 스타일을 적용했습니다. 이전에 개발자 포트폴리오 템플릿을 커뮤니티에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커스터마이징을 하다 포기하시더라고요. 커스텀하게 수정하더라도 기본 스타일이 가장 나아서 딱히 시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스타일적인 아이덴티티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팀 퍼포먼스를 높이고자 또 웹 디자이너가 퍼블리싱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퍼블리싱된 파일을 갖고 소통을 하게 되면 시행착오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간단하게라도 MVP를 만들어 보면 그것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다음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최대한 아이디어가 여러 각도로 벌어지지 않도록 일관되고자 했어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는 것, 좁은 방향으로 집요하게 파는 것이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술 스택별 선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용 담당자가 보는 이력서 페이지는 핸들바 JS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SEO가 지원돼서 프리랜서 개발자들의 이력서 또한 인터넷 검색 결과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력서 페이지 로딩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력서를 읽는 채용 담당자가 이력서 페이지에서 특별한 인터랙션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최대한 가벼운 형태의 HTML을 렌더링 해줄 수 있는 템플릿 엔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템플릿 엔진 중에 문법적인 가독성이 높고 비교적 러닝 커브가 낮은 핸들바 JS로 선택했습니다. 이력서 페이지를 핸들바 JS로 제공한다면 개발자 대시보드는 리액트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자 대시보드에서는 이력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방문자를 분석하고 통계를 봅니다. 특히나 이력서를 작성할 때 다이나믹 폼과 같은 높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현재 이력서 에디터로 구현되어 있죠. 이 모든 것들에 더해 추가적인 기능 확장까지 고려했을 때
MPA 환경에서는 개발하기에 매우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프론트엔드의 개발 생산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관리하는 개발자에게 높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시보드를 리액트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를 요약하자면 개발 생산성과 사용자 경험인 것 같습니다. 백엔드에서는 Node.js를 기반으로 익스프레스와 코어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서 독해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익스프레스를 선택했습니다. 익스프레스로 웹서버를 구현하고 REST 풀 API를 설계했습니다. 패턴의 경우 MVC로 개발했고 개발자 대시보드는 빌드된 리액트 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MySQL과 NoSQL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개발자의 경우 하나의 개발자 이력서에 많은 데이터가 담기고 또 그 이력서 데이터들을 원투원 형태로 조회해야 하기 때문에 인베디드 도큐먼트로 저장하는 게 MySQL의 조인을 활용하는 것보다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 도큐먼트에 대한 세분화된 조회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몽고DB의 어그리게이션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이력서에 들어가는 많은 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NoSQL로 무리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Node.js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검색하면 검색 결과에 엘라스틱 빈스톡이 가장 먼저 나타날 텐데요. 저도 그걸 보고 이전 쇼피파이 앱들을 모두 엘라스틱 빈스톡에 배포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로그와 서버 로그를 보기 불편했고 이후 모를 서버 오류 발생, 그리고 배포 시 굉장히 느린 속도 등 엘라스틱 빈스톡 환경에서의 Node.js 배포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후 Node.js 앱을 배포하는 다른 방법을 찾다가 AWS EC2에 배포하는 방법을 알게 됐고 기술을 통해 쉽게 배포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로그에 대한 이슈나 배포 속도에 대한 이슈 등이 전부 해결됐습니다. 추가로 SSL의 경우 저희는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통해서 무료로 적용하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고민은 크게 없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활용이 조금 복잡하고 낯설었어요. 아무래도 구글링을 통해서는 정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해결책을 찾고 실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CRUD를 활용한 RESTful API 서비스라서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것보다도 방향성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은 흐르고 생활비는 없고 이런 것들이 그때도 고민이고 지금도 고민입니다. 혼자 개발을 할 때 무조건 빠르게 구현하고 넘어가게 되면 되려 나중에 기능이 커졌을 때 혹은 수정이 필요할 때, 오류가 날 때 등 오히려 배로 공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개발 기간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최대한 각 모듈을 구현할 때 추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이 필요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개발하고 넘어갔습니다. 마음가짐에 있어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과의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해야만이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개발 과정은 엉망이지만 일단 정리하자면 통계를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페인 포인트를 먼저 찾고 페인 포인트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어요. 이력서를 취급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찾아서 사용해 봤는데요. 대부분 PDF 이력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의외의 점은 채용 서비스들 모두 이력서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발전하거나 변화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진짜 개발자 회원분들 중에 이력서를 모두 작성하지 않은 분이 있어서 통화를 요청드려 1시간 정도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많은 피드백을 해주셨고 또 반대로 기능적인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원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우선적으로 만들고 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개발하면 빠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스타트업의 기준에 의문이 생겼는데요.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핵심적인 기능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만들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팀은 상황에 맞춰서 방향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커뮤니티의 진짜 개발자를 소개하게 됐는데요. 뽐뿌라는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관심과 함께 트래픽 폭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뽐뿌 사랑합니다. 그리고 투입된 시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아요. 개발자 1명, 디자이너 1명,
총 둘이서 2달 반 동안 개발하고 진짜 개발자 1.0을 런칭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개발 중입니다. 모든 코드는 자체 개발했고 외주를 맡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급여도 하나 없는데 왜냐? 생활비조차 없어서 급여가 없습니다. 평소에 하도 질문을 많이 받아서 말씀드리지만 진짜 개발자는 저 혼자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프로젝트들도 전부 혼자서 개발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발자 이력서와 대시보드에 집중했어요. 앞으로는 개발자의 개인 브랜딩을 돕고 트래픽을 몰아주는 인재 미디어와 핏이 맞는 인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인재 검색 등을 추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혼자 개발하며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지만 시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만들다 보면 언젠간 완성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지금은 GitHub 프로필 리드미에 들어가는 위젯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개발자의 개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위젯이라는 컨셉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핵심은 오픈소스에 대한 디테일한 기여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픈소스 기여도와 개발 실력이 비례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정확하게 맞지는 않겠지만요. 마찬가지로 개발자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작은 경험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또 겨우 둘이서 만든 서비스라서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취업과 이직에 관심 있는 개발자분들께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진짜 개발자를 통해 연봉을 올리면서 이직에 성공하신 분들로부터 고맙다는 메일 한 통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연봉을 제외한 저의 진짜 이력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관계도, 개발 경험, 경력, 수상, 학력, 해외 활동, 자기소개, 희망 조건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개발자 고군분투기를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자님, 정말 재밌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개발자로서 한 지가 저도 오래됐는데요. 진짜 하신 말씀 중에서 마음이 와닿는 게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또 질문 사항이 있는데 확인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질문 Q&A 쪽으로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예. 내용이 제가 좀 잘 안 보이는데요.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답변하면 예, 되는 그렇게 건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력서가 진짜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증명이 되었나요? 단순하게 그냥 제 느낌입니다. 제 느낌으로 시작한 겁니다. 이력서가 정말 문제였는지 아니면 정말 저의 개발 실력의 부족인지는 고민 안 해봤습니다. 수익 창출은 어떻게 하나요? 외국의 유료 사이트, 이력서 사이트 사용한 경험으로 보면 작성한 이력서에 리뷰를 해준다든지 특정 스타일 사용 시에 유료 안 한다는 건지가 기억납니다. 수익 창출은 현재 개발 중인 기능들, 태스크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현재 그것들을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거가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개발하다 보니 사실 수익화나 수익 창출은 엄두가 안 납니다. 링크드인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개발자로부터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받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네이션 같은 것을 받을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네, 해본 적은 없습니다.
도네이션 문화를 잘 모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올라올 것 같은데 잠깐만 더. 네네네. 한 달에 서버 유지비는 어느 정도 드나요? 얼마 들었더라? 한 3만 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카드에서 자동 결제라서 잘 모르겠네요. 혹시 더 질문이 계신 분은 슬랙 채널에다가 해주시면은 나중에 박 기자님한테 피드백해서 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내용으로 발표해 주신 박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이트 너무 깔끔하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훈님의 어서와 프리세일즈는 처음이지를. 다음은 또 특허 공유하거든요. 카르테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API 테스트 도전기 한성욱님을 모시겠습니다. 성님 발표 준비 괜찮으세요? 네, 화면 보이나요? 화면 보이는데 쓸데없는 화면까지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다음 발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욱입니다. 오늘은 가나다 프레임워크를使った API 테스트. 일단 자료는 영어로 나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 제 이름은 한승욱입니다. QA 엔지니어 하고 있고 QA 팀 매니저도 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캠핑이고 DIY. 나무로 만들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제가 다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집에 지금 일하는 데스크도 그렇고, 이제는 집에 우드데키도 본인이 만들고, 나무로 만든 건 좋아해서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일본 지는 17년 되었더라고요. 오늘 제가 전문적으로 알아보니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가나다 프레임워크라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테스트를 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매번 리리스할 때마다 리그레이션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걸 역시 사람 힘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기도 하고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반복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걸 자동화를 해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가나다 프레임워크라는 툴을 알아가지고 그걸 하게 되었는데 그걸 오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도서관 API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아무래도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할까 하다가 사내에서 쓰는 API를 공개하기는 좀 아무래도 업무 관련된 공개하기는 그렇고 목서버 만들기는 귀찮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서관 API 아시는 분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공개된 API인데 자기가 사는 곳 위치 하나가 어디 주소를 넣으면 관련된 도서관 목록이 나온다든지 책 이름을 넣으면 책에 관련된 어디 도서관에 있는 게 찾을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공개 API가 있는데 이걸 제가 가지고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라데가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가라데는学級分法自然言語に近い形で記述できるテストフレームワークで、学習コストが低い、プログラミング経験がない人も使える。정말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는 사람이 쓸 수 있다고 하기엔 좀 우스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특별한 고도의 지식은 필요 없이, 연습해서 특별한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어도 조금만 그 방법만 알게 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굳이 프로그래머 출신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기본적으로 사내 팀에 있는 멤버들 중에 프로그래밍 경험이 전혀 없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도 쓰게 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기술 방법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결과도 레포팅이 되기 때문에 알기 쉽게 되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자료는 GitHub에도 나와 있는데 이걸 간단히 보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GitHub 보면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긴 한데 여기서 보면은 제일 간단한 건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따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퀵스타트라고 있는데 이걸 보고 한번 따라 해 보겠습니다. 일정 데이터를 하나 만들고 잠시만요. 그룹 아이디를 한이라고 하고 아티팩트 아이디를 호기호기로 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냥 여기서는 엔터로 넘어갑니다. 뭔가 됐어요. 이게 뭔가 된지 모르겠는데 디렉터리를 보면 이게 갑자기 생겼거든요. 보면은 필요한 기본적인 소스가 이제 깔려져 있는데 일단 실행을 한번 해 볼게요. 실행할 때는 제가 조금 전에 지정했던 호게라는 이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이건 메이븐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뭔가가 움직였어요. 뭔가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레포팅을 한번 볼게요. 금방 실행한 결과가 이렇게 타겟 밑에 디렉토리가 만들어져서 레포트 결과가 있는데 거기서 가라다 레포트라는 디렉토리 밑에 보면은 이렇게 HTML 파일로 결과가 나와 있어요. 여기 서머리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일단 뭔가 실행되어 있어요.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깔았던 이 실행 파일 안에 보면 테스트 파일이 있는데 여기 샘플로 일단 여러 가지가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뭔가 있어요. 이게 실행된 결과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데 솔직히 남의 코드 보는 게 기본적으로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코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일단 이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해 놓은 게 미리 있는데 일단 여기서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도서관 API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도서관 API에서 어떤 부분을 해보고자 하면은 일단 엔드포인트 넣고 거기에 이렇게 필요한 파라미터를 넣으면은 거기에 관련된 레스폰스가 나옵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 이 라이브러리 검색할 때 API 키를 넣고 사이타마 지역 여기 보면은 사이타마 켄 플러스 도시 같은 거 넣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이걸 가지고 미리 짜놓은 게 있는데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운받았던 인스톨했던 이 소스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용만 바꿨어요. 이걸 그대로 왜냐하면 이게 런너랑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파일이 있는데 이걸 이해하고 하기는 모르는 사람들 보았을 때는
미리 확인했는데 일단 그건 무시하고 일단 해보고 싶은 사람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져온 파일을 가지고 디렉토리 구성 그대로 가져왔고 여기서 제가 테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기본적으로 이 기술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피처는 테스트概要, 그러니까 뭐 뭐든 좋아, 무슨 테스트를 하고 싶은지 뭐 각자 목적이 있을 거니까 그 기본적인 개요를 기술해 주시고, 백그라운드는 이 시나리오単位대 테스트가 실행되는데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게 반복적으로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뭘 해도 상관없고 복수적으로 기술도 가능한 필요에 따라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테스트 소술하는 방법인데 시나리오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젠때 좋게 넣은 기술합니다. 그리고 엔드는 이 기본에 적어놓은 조건을 복수로 적었을 때 엔드도 연결해주면 똑같은 의미로 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PI 경우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나 get이나 그런 메소드를 기술하시면 되시고, 얘는 어떤 걸 기대하는지 기대값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단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레스폰스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레스폰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해서 그걸 가지고 테스트가 통과했는지 실패했는지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제가 코드를 한번 짜본 게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기서 보면은 자, 이 어드레스에 라이브러리 URL을 지정해 주시고 파라미터에 API 키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도도県지정, 제가 사는 곳이 가나가와県야마토시입니다. 그리고 포맷도 지정이 가능해서 제가 JSON도 한번 해봤고 XML도 한번 지정해 봤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get이고 기대값 정상적으로 이게 결과가 돌아왔을 때는 HTTP 스테이터스가 이하 200번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200번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필요 없을까? 일단 놔둘게요. 이건 단순히 레스폰스를 프린트 출력해 주는 건데, 나중에 레포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했고, 이거는 이거는 JSON 지정했지만, 이건 JSON 포맷을 지정 안 했을 때, 도서관 라이브러리 자체가 기본 포맷이 XML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정 안 했기 때문에 XML로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스폰스를 마칭으로 이제 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미리 실행해 가지고 이거를 파일로 읽어드려서 레스폰스랑 파일에 적혀지는 결과값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비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걸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정말 준비를 잘 했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디렉토리를 잠시만요. 이거 아니구나. 잠시만요, 여러분. 일단은 제가 시작해 볼게요.
네, 실행이 됐는데 빌드 결과를 보면은 일단 성공한 걸로 나오는데 결과를 한번 볼게요. 리포팅이 되어 있을 건데 여기 보면은 서머리가 있으니까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면은 야마토시 제이슨으로 날렸을 때 정상적으로 리턴이 되어 있고 스테이터스도 200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그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도 XML로 됐었을 때 결과가 XML로 돌아와 있는데 제가 미리 지정한 이 레스폰스랑 비교했을 때 문제가 없으니까 그린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정말 테스트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거를 똑같은 테스트 코드를 가지고 일부러 실패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걸 복사를 해서 네. 이게 정상적인 레스폰스 값인데 자 레스폰스 값을 제가 일부러 한번 고쳐 볼게요. 예를 들어 이 야마토시에서 두 글자를 지웠습니다. 제가 이거를 저장을 하고 여기 테스트에서 이건 정상적인 값이고 이거는 일부러 틀린 값을 지정했습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뭔가 실패한 게 나오죠. 보면은 자 레포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총 시나리오가 3개 있었는데 2개는 조금 전에 성공했던 거고 하나는 새로 이제 제가 카피해서 만든 건데 결과가 실패했어요. 실패했을 때 이렇게 레포트에서 빨간색으로 불이 색깔이 들어오고 결과를 보면은 왜 틀렸는지 왜 실패했는지 이게 보면 비교가 돼요. 이렇게 이게 굉장히 알기가 쉬워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일부러 두 번째 카피에서 만든 레스폰스 파일에는 이렇게 글자를 지웠잖아요. 근데 이게 기대치가 이건데 결과가 이거다 해가지고 맞다고 이게 값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간단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하는 요령만 익히면은 굳이 프로그래밍 경험 없는 친구들도 얼마든지 테스트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급적이면 회사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이 할 수 있게 굉장히 아주 강하게 조정하면서 보고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게 가라데 프레임워크가 제가 처음에 지정한 건 API 테스트를 간편하게 이제 회계 테스트 하려고 시작하긴 했는데 이 프레임워크가 요즘에는 저기 브라우저 오토메이션도 가능하게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백그라운드에서는 드라이버로 크롬을 지정합니다. 크롬을 기동해서 오토메이션 실행할 겁니다. 시나리오는 구글 검색을 할 건데 뭘 하느냐, 구글 이제 브라우저 크롬을 열어서 구글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일단 화면을 크게 할 거예요. 풀스크린 띄우고 난 뒤에 검색창에서 이제 입력을 코어 데벨롭을 지정하고 검색을 클릭. 그리고 wait for URL. 코어 데벨롭 검색했기 때문에 구글에서 별 이상이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이 주소가 나오겠죠. 이걸 제가 브라우저 자동화 하기 전에 한번 실행이 아니야.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 나오는지. 구글에서 얘를 검색을 해요. 그러면 이게 나오겠죠. 이거를 제가 오토메이션으로 한번 살짝 돌려볼게요. 금방 똑같은 디렉토리 넣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굳이 테스트 파일을 실행 안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API랑 브라우저 전부 같이 실행되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PC가 굉장히 느리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잠이 오는 목소리. 죄송합니다. 잠이 오는 목소리 해서. 크게 말할 수가 없네요. 지금 저녁 시간에 애들 자기 때문에. 안 해? 브라우저가 안 나와. 뭔가 실패한 느낌. 에이, 설마. 브라우저 실행 안 됐네요. 잠깐만. 잠깐만. 이럴 수는 없어. 잠깐만. 다시 한번. One more chance. 일단 얘를 지울게.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지우자. 브라우저만 자동으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떴다. 요시. 자기 만족. 이렇게 가라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면은 API 테스팅도 가능하고 브라우저 오토메이션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브라우저 오토메이션은 솔직히 많이 안 써보고 지금 이번에 발표한다고 일부러 한번 써봤는데 아마 리퍼런스를 보니까는 이것저것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한번 써보고 기회가 있으면 또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공유를 해 드려 보는 날이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지만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제 PC가 구려서 그래요. 단순히 제 PC가 구려서 그렇고, 그리고 아마 튜닝하면 될 것 한데, 제가 아까 다운로드 받는 파일 자체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세팅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패럴렐로 실행하는 것도 있고, 그건 좀 세팅을 좀 조정하다 보면 아마 쓸데없는 빌딩은 안 하게 되고 간편하게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 예,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또 완벽한 데모를 보여주신 한상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전혀 감사합니다. 일본어와 한국어가 섞여 있는 듯 하면서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K 데벨로퍼에서만 볼 수 있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김성웅님의 아직도 디카 쓰세요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웅님 괜찮으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목소리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그럼 뭐 시간도 시간이네. 좀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약간 내용이 약간 좀 라이트하긴 한데 앞에 분들이 너무 빵빵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약간 조금 부족한 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들고 온 주제는 이제 카메라, 디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간략하게 이제 디카의 근황이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제 주관적인 이야기야 이제 디지털 카메라의 근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앞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하면 제 이름은 이제 김성욱이고요. 2012년에 일본에 와서 지금까지 이제 일단 본업은 개발자입니다. 예, 개발자로 이제 프리랜서로 4년 차로 살고 있습니다. 디카란 무엇인가? 디카를 하기 전에 이제 디카의 구분? 네, 디카의 구분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사진과 같이 똑딱이나 뭐 DSLR 그리고 요새 이제 대세는 이제 미러리스. 진짜 대세는 이제 스마트폰인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스마트폰도 이제 디카의 한 종류이긴 한데 요새는 그냥 폰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오늘 디카의 구분은 이제 이 앞에 있는 세 개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똑딱이로 시작해서 DSLR을 만져봤고 지금은 이제 미러리스를 주로 하면서 이제 일상생활에는 이제 폰카를 자주 쓰고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디카의 근황인데요. 예, 이 자료를 잠깐 가져왔는데 이게 일본 카메라 영상 가공 협회에서 한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금 카메라의 출하량을 이제 표시하는 이제 차트인데요. 네, 그림과 보시다시피 뭐 현재 지금 거의 디카 시장은 거의 폭망 중입니다. 예. 가면 갈수록 이제 더 떨어질 기세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 보시면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 이제 폰카의 등장이죠. 2010년 이제 때 초반 때부터 이제 폰카가 급격히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이제 그 큰 거 들고 다닐 바에 이제 편의성에 압도적인 이제 스마트폰, 폰카. 원래 폰카도 이제 예전부터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부터도 그 폴더나 뭐 슬라이드, 가라케이라고 해야 되나? 네. 폰카는 존재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퀄리티가 좀 많이 저조했죠.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제 퀄리티도 압도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디카하고 가까이 가긴 했었는데, 예, 일단 잠깐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재용이 형이 좀 아쉬운 게 좀 이제
2016년에 요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그 카메라 사업을 철수를 했죠. 예. 근데 이게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2016년도부터 이제 원래 예상대로라면 더 떨어질 예정이었는데 이게 미러리스가 약간 좀 이제 기술이 발달되면서 약간 컴팩트한 카메라들이 이제 힘을 발휘하다 보니까 그 일반 유저들도 이제 이제 DSLR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다 미러리스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라고 해야 되나? 아 유튜브죠. 예. 그 유튜버가 이제 갑자기 이제 떡상을 하게 되죠. 예. 유튜브 나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 수요가 약간 좀 늘어나긴 했어도 지금 현재는 이제 예, 계속 이제 카메라보다는 이제 디카가 아니라 폰카를 쓰자. 그래서 너는 그래 이제 제 얘기인데 이제 지금부터 제 얘기인데요. 예. 저는 폰카랑 디카랑 다 씁니다. 예. 그 폰카랑 디카랑 쓰면서 이제 제가 이제 카메라 쓰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사진은 보통 이제 죄송합니다. 떨려가고 폰이든 디카라든 이제 거의 뭐 추억이죠. 뭐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게 제일 가장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요새 SNS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저도 이제 SNS를 자주 이용하면서 이제 따봉을 받고 싶어서 예, 디카를 씁니다. 예, 폰카도 쓰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프리랜서를 이제 저도 예전에 정직원에서 이제 프리랜서를 넘은 지 이제 4년 차인데 프리랜서를 넘은 시점부터 이제 카메라 카메라 관련 이제 일도 하면서 예, 약간 좀 수입도 벌고 있습니다. 근데 각자의 목적에 맞게 저도 주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일상 이렇게 그냥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그냥 폰을 자주 쓰고 그다음 SNS 따봉을 받기 위해서는 폰도 쓰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디카를 많이 쓰죠. 예. 왜냐하면 이제 퀄리티로 더 최대한 퀄리티를 내서 더 많은 따봉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예,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디카는 아직까지는 디카랑 스마트폰하고 아직 비교를 했을 때 예, 각각 이제 디카의 끝판왕 그다음 스마트폰 끝판왕 지금 2011년 현 기존 그 기계에서 비교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퀄리티 쪽으로서는 이제 디카가 앞선이고요. 예, 이게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폰카는 디카를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폰카는 이제 편의성이죠. 예. 압도적으로 이제 디카보다는 예, 폰카가 이제 찍기도 쉽고 바로바로 찍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둘 다 씁니다. 이제 약간 이제 팁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예, 저도 사진을 찍으면서 약간 좀 이제 퀄리티를 올리면 약간 좀 따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팁을 약간 좀 공유해볼까 해서 가져왔는데요. 먼저 구도. 구도를 정말 저도 아직까지도 이제 사진을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찍으면서 정말 어려운 내용 중 하나가 이제 구도.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답은 없어요, 솔직히 구도는. 하지만 이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구도로 찍으면은 이쁘다, 멋있다 이런 약간 좀 보편적인 이런 어느 정도의 룰이 정해진 이제 구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황금 구도라고. 예. 구글에 쳐보면 이제 황금 구도나 이제 황금 분할을 쳐보면 되게 내용이 많이 나와요. 사진 이런 피사체에서는 이제 이렇게 찍으면 약간 좀 보기 좋게 편하게. 구도를 딱 잘 찍기 위해서는 이제 카메라를 폰카도 이제 디지털 카메라든 그냥 찍기에는 약간 좀 모르니까 카메라에 이제 그리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그리드를 표시해서 아까처럼 어느 정도 균형을 잡힌 상태에서 찍으면은 이게 좀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 예, 이게 편하다고 해야 되나? 예. 이제 균형 구도만 잘 잡으면은 정말 좋은 사진, 예, 거의 반은 먹고 가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보정이죠. 보정 단계에서 이제 약간 좀 세분화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구도 보정이라고, 구도 보정이라고 이제 구도 보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컬업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아까 첫 번째에서 이제 구도를 이게 선 작업이고 보정은 이제 후 작업인데, 구도에서 이제 약간 좀 실패할 경우가 있어요. 저도 자주 그렇지만, 보정한 단계에서 이게 약간 좀, 이게 괜찮게 잘 나왔는데 약간 좀 찌그러졌다 싶으면은, 그 보정 단계에서 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약간 축소를 해서 그렇게 보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색 보정이죠. 정말 이 색 보정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색 보정이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사진을 가장 뽑아낼 수 있는 가장 구역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근데 색 보정에서 약간 심화가정 이야기인데, 색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진의 이게 카메라의 메커니즘을 약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을 텐데, 로우와 JPG 들어보실 텐데, 이제 카메라가 어떤 형태를 유저에게 내보낼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로우가 있고 JPG가 있습니다. JPG 로우가 있는데, 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진이, 카메라가 피사체를 찍어서 이 피사체를 이미지를 데이터화를 시켜서 이 데이터화를 시킨 파일을 로우라고 하고, 그 이미지 처리해서 이미 뭐라 해야 되지? 요 이미지는 어느 정도 이 밝기, 명암, 색 이런 걸 구분을 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나서 이걸 바로 JPG로 뽑아내는 게 JPG 방식인데, 설명과 같이 이제 로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색 보정을 할 때 어느 정도 가변이 되게 자유롭게 됩니다. 근데 JPG 같은 경우는 이미 이미지 처리해서 이미 결정난 상태에서 엑스포트를 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추후 보정을 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죠.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 손실이 되어 있어서. 근데 로우와 JPG 이게 각 특징이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우 같은 경우는 색 보정이 되게 자유롭다.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저가 이제 추후 보정할 때 자유롭게 보정이 가능하고요. JPG 같은 경우는 이미 카메라에서 이미 이거다, 요거라고 판단하여 다 버리고 이제 요 결과물만 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 손실이 있죠. 그 대신 가벼워요. 로우는 용량이 크고. 약간 좀 샘플을 가져왔는데, 제가 로우, 잠깐만요. 제가 펜을 좀 켜고 할게요. 제가 이제 디카로 찍은 사진인데요. 로우를 찍었을 때 밤에 찍었어요. 진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약간 좀 보정을 하면은 뭐 요렇게 디테일도 살릴 수도 있고, 그다음 색도 자유롭게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JP를 찍었었다면 이걸 억지로 밝게 보정을 하더라도, 이거 보시면 이제 전등 같은 부분이 이제 디테일이 다 날아가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이 색이 약간 좀 흰색 가까이 되는데, 이 흰색에서 약간 오렌지로 약간 바꾸기에도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손실이 되어 있어서 바꾸기도 약간 좀 어렵고요. 그리고 로우와 JPG를 계속 얘기했는데, 아까 방금까지는 이제 디카의 베이스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폰카도 요새 로우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12부터 네이티브 로우 촬영이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이 어도비 회사의 라이트룸을 쓰면은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이것도 로우 형식의 파일인데, 이게 어도비 로우라고 보시면 돼요. 보신 것 같이 이 폰으로 찍었습니다. 이 폰으로 찍은 로우 파일을 약간 보정하면 이렇게 화사하게 찍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걸 그냥 JPG로 꺼내고 나서 이걸 억지로 보정하다 보면은 구름 쪽에 이제 디테일이 많이 죽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기 아닙니다. 그리고 제 사진, 영상 관련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냐, 약간 좀 맵을 그려봤는데요. 일단은 아까의 그 과정에서 저는 무조건 로우로 찍고요. 예, 로우로 찍고 나서 컴퓨터로 이동한 후에 컴퓨터에서 보정을 합니다. 보정을 하고 나서 이제 결과물을 JPG로 뽑고, JPG로 뽑은 파일을 이제 백업이라고 해야 되나? 외장 하드 SSD로 이제 이동을 시킵니다. SSD로 이동시킨 난 후에 요 결과물을 한 번 더 이제 개인 나스에도 넣고 난 뒤에 이제 지인이나 저희 가족에게 이제 URL을 뿌리죠. 예. 뿌리고 나서 이제 그 결과물도 일단 2차 백업을 해야 되나? 예. 약간 좀 심화 과정인데, 예. 어떻게 그랬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요새 이제 노트북으로도 작업을 많이 하는데, 카메라에서 뽑아낸 로우 파일을 바로 SSD로 이동시키고 나서 이제 그 SSD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나서 이제 그 SSD, 그러니까 외장하드에 옮기고 나서 외장하드 위에서 이제 작업을 한 후에 한 경우도 있어요. 좀 길어졌는데, 예. 제 작업 프로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도 약간 좀 시간이 되거나 약간 좀 여유가 있으면 라이브를 이제 보정하는 방법 이것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좀 시간도 많이 늦었고, 예.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성우님 발표 감사합니다. QA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남았는데 확인 가능하시겠어요? 가끔 사진 보정한다고 포토샵이나 라이트로 사는 건 좀 그런데 간단히 편집 가능한 게 있을까요? 일단은 폰으로 기준했을 때 일단 라이트룸이 공짜입니다. 아까도 보여줬는데 이게 아마 공짜로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공짜이고 만약에 유료로 가입을 하게 된다면 이게 유료 플랜도 있는데 이제 어도비 클라우드 플랜 근데 가입하게 되면은 이제 클라우드를 제공해주죠. 내가 이 폰으로 찍은 사진을 이제 PC로도 바로 볼 수도 있고 그냥 폰으로 바로 볼 수 있는데 이제 폰으로 어떻게 하는 거는 다 공짜입니다. 라이트룸으로 하시면은 공짜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만약에 P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좀 보정 툴이 정말 섬세한 게 간단하게가 사실상 저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좀 모르겠습니다.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간단하게라기보다는 일단은 잠시만요. 제가 라이트룸을 쓰고 있거든요. 어도비 거. 라이트룸으로 어느 정도 보정을 하고 나서 이 패턴을 이제 프리셋을 저장해서 만약에 이 프리셋을 저장한 후에 약간 비슷한 패턴의 사진이 있으면은 이 프리셋을 이제 덮어 씌우는 거죠. 덮어 씌우면은 어느 정도 이제 먹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후 작업이 되게 쉬워져요. 이건 폰도 PC도 같은 방법이죠. 예. 답변이 됐을까 모르겠네요. 그리고 디카로 사진을 찍을 때 GPS 정보가 아쉽던데 요새 카메라는 다 GPS 기능이 됩니다. 어디서 찍었는지 다 나와요. 어느 방향에서 찍었는지도 다 나오고. 그래서 요새 카메라는 요새 똑딱이도 GPS 탑재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롤을 다 저장하면 스토리지가 말도 안 되게 늘어나는데 어떻게 유지하고 백업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마다 이제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정을 할 때 이제 선별을 하죠. 만약에 300장을 찍었으면 이제 300장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두세 장을 뽑겠죠. 그 두세 장을 뽑은 녀석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이제 델리트 합니다.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영상도 일단은 찍은 거를 다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하고 그 편집
다 하고 나서 이제 출력하고 나서부터 이제 내가 안 쓴 파일을 꺼냈고, 그다음에 그 긴 영상 파일도 트리밍을 해서, 이게 제가 파이널 컷을 쓰는데 파이널 컷은 자기가 안 쓴 파일하고 긴 파일 중에 이제 쓴 부분만 이렇게 트리밍을 해서 렌더링을 해서 다시 뽑아주거든요. 그럼 이제 불필요한 파일은 다 지워버리고 제가 쓴 파일만 이제 스토리지로 넘기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로우도 이게 디카 같은 경우는 용량을 많이 먹지만 폰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용량이 먹긴 먹는데, 근데 요새 전부 다 클라우드 쓰시고 하시지 않나? 네.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감사합니다. 예. 대장 혹시 다음에 질문 있으면은 성우님한테 직접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발표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근황 토크 채팅 링크를 고군분투기 채널에 올리겠습니다. 그쪽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발표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스텝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달 고군분투기 안내를 조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3개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조정이 들어갈지도 모르겠고요. 아프시스트라는 걸 핸즈온으로, 노코드라는 건데요. 노코드 부분 핸즈온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신입 개발자 커리큘럼 만들고 진행하는 후기, 스터디 경험기를 11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뵙기를 바라며, 이 참가자분들이 다 창을 닫으셨네요. 냉정한 사람들. 얼굴 좀 보여줘요. 시그널체인 빠이빠이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